코인을 음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코인이 달러예요. 글로벌 음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화폐가 비트코인이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이제 월가의 기관들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지의 수요와 양지의 수요가 더해지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뭐 1000조 좀 넘는데 1000조 정도 넘으면 빅테크 하나 정도 사이즈 되는 거거든요. 빅테크 하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선생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또 뭐 주식시장도 막 엄청 또 변동도 많고 또 특히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또 엔비디아도 뭐 난리 나가지고 맞아, 엄청 올랐죠. 예. 그 큰 게 뭐 시총이 200 몇십 조가 올랐다고 뭐 예. 그러던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한국장 안 하고 뭐 미국장 해야 되나 뭐 그리고 그때 왜 안 샀지 뭐 이런 거 막 되게 막 후회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 한번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 네. 어떤가요? 좀 다르게 움직여요. 둘 다 좋은데 둘 다 다른 이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AI에 의한 AI를 위한 네. 그냥 AI와 연관되지 않은 주식은 오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네. 테슬라 어떻게 보면 AI와도 연관이 많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모델을 지금 바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흐지부지한 상태인 거고 AI와 연관이 있었던 이제 우리 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빅테크 회사들 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올해 1, 2월 동안 300% 올랐고요. 네. 뭐 AMD도 엄청나게 올랐고 반면에 반대쪽에서 보면은 AI와 연관 없는 섹터들은 올해 보면은 그렇게 오른 모습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튀어올랐죠. 국채 금리는 튀어오르면서 AI만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너무 많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경고음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이때쯤 되면은 오히려 이제 광기가 벌어지는 타이밍도 있어요. 네. 아니다, AI는 영원한 거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비싼 가격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더 오른다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와 다르게 실적을 지금 엔비디아가 동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한 상태. 그래서 이제 어제 14% 오르고 더 오른 게 엔비디아 실적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네.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다들 의심했거든요. 이 정도 못 나올 거야 이랬는데 잘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CEO 이제 우리 황 사장님이 네. 이 얘기하죠.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엔비디아를. 우리 다음 분기 더 기대해봐라. 그 정도로. 예, 이렇게 말하니까 주가가 환장하는 거죠. 얼마나 뭐 주주들한테 너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슈팅을 해버렸죠. 네. 예, 그런 상태가 지금 미국 장인 거고요. 반대로 한국 장은 좀 달라요. 이제 AI와 솔직히 연관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국의 AI 기업하면 네이버 네. 있는데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네이버 AI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AI랑 뭐 어떤 같은 연동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빅테크의 AI로 인해서 네이버의 AI가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번에 구글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대결을 했었는데 구글이 좀 많이 민망한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 주가가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었어요. 그래서 AI보다는 한국장은 지금 저PBR 문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고 은행들 주식이라던가 건설사들 주식이라던가 지주회사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사람들이 그냥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거의 대세로 되면서 밸류업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러면서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는 거는 분기마다 계속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또 반도체 회사들이 AI 연관으로 또 오르면서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좀 섹터별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수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이제 2,700을 오르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미국장보다도 한국 먼저 여쭤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 그게 이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작동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주식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와 연관이 있어요. 뭐 과거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면 뭐 주식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챙겨줄 필요가 있어? 어떤 시절이었었고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뭐 전세 자금
대출 확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표심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었죠. 근데 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책을 이걸 내기도 애매하고 저걸 내기도 애매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1,500만 정도 되는 주식 인구를 챙기는 전략이 더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냈는데 한국 투자자들 불만이 일본 증시는 저렇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네. 한국은 왜 안 올라가느냐. 대주주들이 배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자사주 매입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자산 운용사라든가 사모펀드들이 압박을 해서 좀 쟤를 하라 하는데 잘 안 들어줬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종의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네. 이제 PBR이 한 배가 안 되면 너네 왜 이러고 있냐? 왜 상장했냐? 니네. 미래 계획을 제시해서 자율 공시를 내라. 다트에다 공시 내서 우리가 어떤 회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PBR 한 배까지 될 정도로 만들 건지 계획을 내라라고 하니까 어이없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에서 찍히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낫다. 네. 그래서 아마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 증가 이제 소식들이 아마 올해 좀 들려오고 내년에도 또 들려오면서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국의 증시가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어떤 대주주나 이제 그 뭐 오너 가문에서 그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이제 꺼려하는 걸 텐데 뭐 그런 거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지주사 리스크라는 게 맨날 나왔었어요. 제가 예전에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샀던 주식이 2006년에 GS라는 주식이었어요. 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6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지주사가 나온 배경도 있지만 계열사들이 있고 지주사가 이렇게 다 지배를 해요. 네. 계열사는 시가총액이 5조인데 지주사는 1조 막 이래요. 그러면 상속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계열사들 주식을 만약 상속할 때 50%씩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몇 조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조짜리 기업에 지분 50%만 들고 있으면 5천억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상속세를 내게 되면 2,500억밖에 안 냅니다. 그러면 지주사만 넘겨주면 상속세 2,500억으로 수십조의 시총에 해당되는 그 그룹을 다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주사 주가가 오르기를 싫어했었죠, 오너들이. 지주사를 가지고 알짜 사업들은 계열사로 물적 분할 다 빼버려서 지주사 주가 누르고 배당 조금 주고 자사주 매입 안 하고 그래서 지주사들 보면 PBR은 엄청 낮고 PER도 낮은데 주가는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 불문율이 지주사는 투자하는 거 아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개선되게 되면은 이제 오너들 입장에서는 되게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죠. 상속세를 누르는 이 좋은 수단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상속이 끝난 이제 뭐 재벌 3세, 4세들은 별 신경 안 쓰고 반성문 쓰는 게 더 싫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괜히 찍혔다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는데. 상속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진짜 해야 되는 데들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누를 것이냐 아니면은 좀 머리를 써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예, 좀 피해가는 방법을 쓸 거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상속이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를 막 인위적으로 좀 누르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정부가 이제 총선도 전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올려라. 예. 그러면 이게 뭐 제 그냥 개인적인 걱정인데 이게 어쨌든 구조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좀 아까 한 번의 흐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또 누르는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이제 밸류업을 한번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약간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이제 매입하는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겠죠. 장기적으로. 네. 그런데 안 하는 기업들은 안 오를 거예요. 네. 포모 상대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아닌 주식들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주주들이 과거에는 다 안 올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안 오르면 여기로 이제 집중 포화를 때리겠죠. 과거처럼 그거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거죠. 한번 분위기가 붙으면 정책적으로 그냥 밸류업에 대해서 PBR 한 배는 자율 공시하세요. 요거만 확정적으로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들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하는 이제 강성 펀드들 여기들이 이제 기업의 좀 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공시 왜 안 지키냐 이제 막 예. 이러면서 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저 PBR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순환으로 약간 돌면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나름의 테마처럼 이렇게 섹터를 막 돌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예. 실제 어떤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실적과 연동해서 올라가는 주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공시 발표가 난 것도 없고 자사주 매입하겠다 뭐 하겠다 없고 기대감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누가 대장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포가 쏘아 올리는 곳들 위주로만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쨌든
어쨌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애를 먼저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빠른 패턴으로 돌릴 때는 따라가기 전략해서 고점에 샀다가 물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피하시고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을 기다렸다가 버티자. 한 2, 3년 정도는 바라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예. 생각보다 그러면 좀 기네요. 길어요. 왜냐하면 2, 3년 안으로 되면 확률은 되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뭐 3개월 안에 갑자기 밸류업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게 되면 이제 그때 거기서부터 홀짝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네. 예, 도박에 가까웠던 확률이 100%에 가까운 확률이 되려면 2, 3년은 기다려야 된다 봅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좀 젊은 분들로 위주로. 그리고 아무래도.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장님 중에서 네. 그 뉴스 기사 보시면 우리 기업 주가 200만 원 만들겠다 뭐 네. 이렇게 외치신 회장님도 있고 아니면은 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임원들 데리고 한번 이제 문책하거나 이제 뭐 주가가 이 모양이 뭐야 뭐 이렇게 뭐 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SK랑 셀트리온 뭐 네.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예, 주가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같은 데들은 그 그룹 일가가 그거 가지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늘리는 게 자기들한테도 이득이에요. 네. 예, 회사가 돈만 잘 벌면 배당을 늘려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으니까. 여기는 또 스스로 원하는 또 그런 상황들 그리고 계열사가 매력적인 사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PBR이라 하더라도 뭔가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여야지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네. 꿈 없는 사업만 가지고 올라가긴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몇 가지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금융 한번 뭐 제주은행 같은 거 막 올라가고 막 현대차 막 튀고 막 지금 예, 그런 예. 상황인데 뭐 그러면 뭐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예.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은행은 좋다 봐요. 은행. 네, 쪽에. 왜냐하면 은행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업황을 PF 때문에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은행업이라는 게 정말 저는 그 저력을 봐요. 분명히 안 좋았던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은행업의 사업을 방해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또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혀내서 매출과 이익을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장시켰어요. 그러면 뭐 다음번에 PF로 어렵다, DSR 규제로 어렵다 뭐 하더라도 은행은 결국 해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이제 워렌 버핏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지분 중에 하나가 애플 다음으로 은행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은행이 저퍼에다가 저PBR에다가 더 좋은 거는 오너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배당 늘리라면 늘리면 돼요. 네, 뭐 자사주 매입하라면 매입하면 돼요. 저번에는 돈 많이 벌었을 때 코로나 때 많이 줄라 했더니 국가에서 배당 많이 주지 마세요라고 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정책에서 가장 먼저 모범 벌게 은행 주고 애초에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어요. 그럼 여기서 배당을 더 늘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은행 기준으로 내년 실적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15조인데 순이익이 5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가 5조 동안 벌은 순이익으로 자기 주식을 다 사들이면 주식이 다 소각됩니다. 전량 소각이 돼요. 네. 자사주 매입으로 그 정도의 규모가 동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포텐이 굉장히 좋다라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지주사형 건설주 네. 이제 좀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들 왜냐하면 PF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어서 주가가 많이 바닥으로 가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가 살아남는 건설사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봐요. 네. 그러면 이 건설사들의 저PBR들이 다시 또 해결될 거고 건설업 특징이 나쁠 때는 진짜 나쁜데 좋을 때는 또 수익이 엄청 좋아지면서 PER이 막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건설주는 아니겠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아직 안 올랐다라 그러면은 건설주를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지금 뭐 3개월 이런 얘기 아니죠. 그냥 좀 중장기로 좀 봤을 때. 네, 그렇죠. 한 3년 정도 봤을 때 그래도 덜 올랐으면서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은행주는 좀 올랐는데 네. 상황을 보면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고 건설주는 좀 오르긴 올랐지만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가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개별 종목 투자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약간 그런 뭐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배당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배당주 하셔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처럼 임대 수익으로 네. 이제
월세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예전에 꿈이 원룸 지어서 네. 원룸 건물주가 꿈이었었어요. 네. 2010년, 11년, 12년, 13년, 4년 내내 전국을 돌았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대학교가 기숙사와 싸움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대학교 기숙사랑 싸우죠. 예. 아, 근데 저출산에다가 대학교 기숙사에다가 외국 유학생들 이렇게 걸리면서 이제는 공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로 나오는 이제 노후 마련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배당주를 섞어야 될 거라 봐요. 네. 근데 고배당주들의 특징이 배당금이 잘 안 늘어나요. 또 어떤 것들은 주가를 깎아 먹으면서 배당금이 유지가 돼요. 네. 그럼 내 돈 내고 배당 까먹는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배당 성장주라는 게 있어요. 배당금이 매년 계속 늘어나는 애들. 네. 그럼 지금 당장은 배당 수익률이 2%여도 뭐 한 5년 뒤에는 3%, 또 5년 뒤에는 4%, 5%, 6% 그렇게 갈 수 있는 주식들을 40대 한 중후반부터는 서서히 사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55세쯤부터는 배당으로 월 200 정도, 300 정도는 세팅을 해놔야지 이제 노후가 좀 풍부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게 한국에 좀 많이 있나요? 저는 ETF로는 좀 싫어하는 게 옛날에 저희 명절 때 보면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박스 네. 주잖아요. 그러면 꼭 안 팔리는 걸 몇 개 끼워놔줘요. 아, 먹기 싫은 것들. 네. 그러니까 ETF에서도 보면은 아 이걸 배당주라 넣었어? 이런 게 네. 가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사는데 개별적으로. 배당금 성장에 크게 기대 안 하고 안정적인 거 생각하면은 이제 KTNG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영원할지 모르겠지만 배당 성장과 주가 성장을 다 가져갔던 게 맥커리 인프라. 예, 그 두 개를 저는 이제 탑 2를 뽑고 있었고 은행주는 과거에 좀 사이클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밸류업 때문에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실 텐데 반도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죠. 아, 좋아요. 이제 반도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올림픽 주기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려요, 여름에. 네. 그래서 원래 올림픽 열렸을 때 반도체 주식을 다 팔면 돼요. 아, 이게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둘이 겹친 사이클이라고 좀 말하면 뭐한데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반도체 네. 사이클이 키친 사이클이라고 40개월 주기예요. 어. 그래서 얼추 비슷해요. 맞네. 네. 예, 우리가 가전제품 교체하는 수요라던가 이게 올림픽 특수 때 많이 벌어져요. 기왕이면은 큰 TV 사가지고 좀 보고 싶고 네. 뭐 그때쯤 되면은 올림픽 때문에 이제 인프라 공사를 많이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올림픽 한다던가 이럴 때 그러면서 돈을 많이 푸니까 이제 발주도 많이 나고 하면서 경기가 또 회복세가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주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이클만 도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요. 과거에는 이제 뭐 PC 그 다음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번에는 AI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올라갔고 아마 AI로 한창 한 다음에 저는 다음 사이클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비전 프로 같은 거 있죠. 네. 이게 아마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4년마다 계속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그려가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반도체는 주가가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곡소리 날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약간 아닌가요? 지금은 약간 올라왔나요? 약간 가슴팍까지 온 것 같아요. 가슴 정도까지. 예, 먹을 거리가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런던 올림픽 때쯤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파리 올림픽 할 때는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봄 정도까지만. 예, 원래 사이클 상으로는 네. 25년 1월이 정점이에요. 어. 그래서 1년은 들고 가도 되겠다 보고 있는데 뭐 사이클을 너무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올림픽 때까지도 계속 올라간다면 그때는 더 이상 수급이 쏠리는 것도 한계점이 오지 않을까? 비중을 예. 조금씩 좀 낮춰야 된다 그때부터는. 예, 그냥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때쯤은 그냥 거의 뭐 상당 부분 매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아까 초반에 뭐 AI 관련해 가지고 한국 주식들은 별로 좀 그런 게 아직은 좀 많이 혜택 받은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예. 뭐 카카오랑 뭐 네이버 이쪽은 올해는 뭐 당분간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카카오는 그래 조금 올랐는데. 주가는 다르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의 수혜를 못 받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카카오랑 네이버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돌거든요. 지금은 저 PBR로 좀 수급이 쏠린 거고 네. 반도체로 쏠리고 2차 전지로 쏠리고 계속 이렇게 쏠리면서 돌아가는데 플랫폼을 쏠리게 할 만한 뭔가 그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대신 주가는 싸요. 그럼 보통 이슈가 없고 주가가 쌀 때는 그냥 사서 기다리면 갑자기 예상 못한 이슈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낚시로 치면은 그냥 여기서 딱 이렇게 놓고 기다리면 갑자기 물고기가 탁 물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해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뭐 사양 산업도 아니고요, 애초에.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카카오와 네이버가 글로벌화를 계속 꿈꾸고 있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나올 때가 됐고 대표적으로 웹툰을 지금 많이 밀어넣고 있는데 카카오 웹툰도 성장세가 좋고 네이버 웹툰은 미국에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6월 달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단점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해외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 구글이 장악 못한 국가가 한국의 네이버고 그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얀덱스. 그거 외에는 구글이 다 장악했어요. 공산 국가 2개 빼고는 한국밖에 없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대단한 한국인데 네. 구글을 밀어내고 해외로 진출할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사실 상대는 하기엔 너무 체급이 예. 좀 차이가 나긴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파이를 횡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게 수출이 안 된다면은 기존에 뭐 배달 사업 네이버가 해볼까? 네. 은행업 네이버가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플랫폼 법이라는 게 또 나오면서 이 움직임을 둔화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외국 플랫폼들은 규제가 덜하고 국내 플랫폼들만 몸을 묶어놓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국내 플랫폼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그래도 좀 덜 오른 네이버는 뭐 웹툰이랑 뭐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좀 항상 산다면 네이버인데 개인적으로 카카오 투자를 이렇게 좀 별로 물적 분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과거에 한 게 예. 있으니까. 근데 역대급 그 상승 그 차트를 보면은 네.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상승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 투자 관점에서는 카카오가 낫고 그냥 좀 기업 가치를 생각할 때는 네이버가 난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죠, 조선 많죠. 요즘 예. 뭐 실적이 뭐 예. 몇 년간 이제 너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선 쪽 투자해 놓으면 좀 괜찮을까요? 저는 되게 좋게 봐요. 그런데 조선업에 대한 변수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오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좀 떨어져요. 첫 번째가 그 철 후판 가격. 결국 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막상 배를 만들어도 남는 게 없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철강석 가격이 중국 경기 침체로 많이 둔화돼서 그래도 마진이 나는 상황이 됐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철강석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중국 경기 침체란 얘기거든요. 중국 경기가 침체됐는데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심이 있는 거죠. 네.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배를 주문하려 하겠는가? 우리로 치면 장사가 안 되는데 1톤 포터 주문이 늘어난다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은 게 차라리 주가로 더 낫더라.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예요. 선박금융을 합니다. 이제 배라는 게 보통 지금 한 LNG 같은 경우 뭐 3천억 정도 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이 이제 마진율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원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와야 돼요. 2천억, 3천억을 빌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실제로 만들어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신조선가라고 해서 이 조선 가격과 중고 선박 가격의 이 갭이 벌어지는데 우리로 치면 중고 선박 가격이 떨어지면 배를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고 선박 사서 쓰면 돼요. 중고차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중고 선박 가격을 자연스럽게 되는 우리 이제 그 애덤 스미스의 그 손이 아니라 조작된 손입니다. 그리스 선주들, 유럽에서 대부분 그 해운회사가 다 유럽에 많이 있는데 이 선주들이 중고 선박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율을 해요. 자기들이 떨어뜨려 놓고 쌀 때 중고 선박들을 싹 사놨다가 올려서 한번 다시 매도해서 팔아먹고 이 사이클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한마디로 이제 코인 조작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 따라서 또 이제 신조선가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수주 포인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근데 결국 그런 거는 단기적인 흐름들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를 많이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벙커 CO 쓰면은 오염 엄청 되거든요. 네. 그걸 LNG로 바꿔야 된다 이거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탄소 제로를 2050년으로 하지 말고 좀 늦추는 건 어떠냐.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환경을 왜 신경 써야 되냐. 이제 친환경 왜 해야 되냐. 온난화 상관없다. 우린 탄소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이 맞물려 있어서 미국 대선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변수가 많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소장님은 실제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예. 실제 어디에 좀 비중을 제일 많이 두고 계세요? 골고루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주식 쪽은 좀 몇 개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비밀. 네. 네, 뭐 빅테크에도 하나, 미들캡에 몇 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비밀이고 한국 주식은 네.
구리 관련된 거라고 있어요. 미국의 인프라가 대규모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전선 계속 수시로 교체해주고 장기 계획을 잡아서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통신 인프라 다 어쨌든 다 개선을 해놨어요. 네. 근데 미국은 한국전력 같은 총괄 사업자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전기 파는 회사들이 알아서 인프라 투자하고 알아서 해야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송전탑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전선들 이 전력 인프라가 수명이 35년인데 벌써 평균 잡아보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에버리지를 쳤을 때 그러면 이제 10년 안에 빨리 계획 잡아서 전력 인프라를 다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지금 막 공장들 중국에 있는 공장들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해놓고 인프라 개선을 안 해놨던 거예요. 그럼 공장들이 들어오면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못 가겠다 하니까 이제 그 주에서 앞장서서 인프라부터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필요한 게 전선, 네. 변압기, 뭐 이제 도로, 통신망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중국에 의존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네. 근데 화웨이 사건이 났던 거죠. 통신망, 그 미국의 모든 통신망을 화웨이한테 설치하도록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변압기도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그 수주를 배제하고 나니까 멕시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멕시코가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전선 회사들, 변압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되는 걸로도 지금 매출 증가와 단가가 상승해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뭐 강관까지 다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가 인프라를 미국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우디가 우리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유가를 이제 기반으로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대규모 인프라를 또 터뜨렸어요. 양쪽으로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이 아마 그 개선될 때까지는 한동안은 좀 좋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너무 좀 과하게 주가가 좀 튕기고 이러면서 조정받고 튕기고 이럴 건데 한 3년 정도 보고 조정 줄 때마다 계속 사들이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봐서 국내 주식은 그렇게 보는 거 하나, 저 PBR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프라, 저 PBR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뭐 빅테크도 예. 조금 하시고. 예. 그럼 이제 얘기 나와서 미국 쪽 한번 여쭤보면은 예. 어쨌든 지금 빅테크 기업 뭐 M7 뭐 이렇게 해서 막 시총이 막 엄청나게 높아지고 중국 뭐 시총보다 높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가 어찌 보면 약간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쵸.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비싸도 되나? 기대감만으로 그렇게 올랐으면 무조건 당장 팔았어야죠. 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거 딱 하나는 이거예요.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실적상을 보면은 맞아요. 이게 고평가가 아니에요. 또 네. 엔비디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실적이 저렇게 나날이 좋아지는 게 말이 돼? 라고 해서 3분기 동안 사람이 다 의심을 했어요. 근데 나날이 계속 좋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더 가지 않겠는가 조금 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수준의 엔비디아를 넘어서 지금 뭐 어나더 월드로 가버렸는데 네. 조금은 더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 한 예를 들어 한 $1,000 정도 찍고 났을 때 그때부터는 좀 이제 다시 한번 더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다른 기업들도 어쨌든 실적이 다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AI는 올해 그거거든요. 실적을 동반한 AI 관련주는 오를 거고 실적이 없는 애들은 떨어질 때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AI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눈으로 보여줘야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네. 경우는 챗 GPT랑 연동해서 되는 구독 모델을 보여줘서 팔았었고 뭐 그게 아주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아니면 이제 광고 회사들이 있어요.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AI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쉬워져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캠핑 용품을 애초에 한 번도 검색한 적 없고 안 살 사람인데 우연히 캠핑 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가격을 그대로 제시하면 안 살 게 뻔히 보이니까 즉석에서 1,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장바구니 네. 안에서. 네. 너 지금 이거 사면 1,000원 딜을 해주겠다.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던 사람의 수요까지도 늘려버리면서 광고 시장에서는 AI를 활용했을 때 정말 뭐 다른 투자 없이 올리기 좋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 고용이 되게 많은 기업들 특히 회계 기업이라던가 HR 기업들이 있어요. 아, 예전에 미국에서 HR 회사가 그 블루칼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랬다더라고요. AI 시대, 로봇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들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항상 다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블루칼라 한 분이 손 들더니 인사가 먼저 잘리지 않겠어요? 이제 그랬더니 인사가 어떻게 먼저 잘리냐 이제 네. 논쟁을 했대요. 네.
그 회사가 이번에 인사 직원들을 14,000명을 잘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 콜센터, 뭐 인사, 금융업, 화이트 칼라들이 먼저 잘려나가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제조보다도 이게 이쪽은 더 쉬운 거잖아요. 네. 대체가. 동남아 가면은 키오스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키오스크가 많은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보다 사람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값이 싸요. 한 번 하면은 무한복제가 가능하니까 저렴하게 퍼뜨릴 수가 있는데 로봇들은 결국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 장비고 로봇 하나당 뭐 한 5명의 인건비랑 교환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더 싸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좀 한 박자 늦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인간이 할 일이라는 것도 막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일하자 이렇게 하면 또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자녀 키우고 이런 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이번에 또 책을 쓰셨어요. 이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사진이 이제 아주 오래전 그 젊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경제를 가르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니즈 때문에 쓰신 거죠.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사할 때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상태에서 교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복직했을 때. 그러면서 경제 교육을 혼자 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게 좋아서 그냥 제 의무다 생각하고 이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재밌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KDI에서 초등 경제 교육 교재를 개발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참여해서 이제 초등 경제 교육 교재도 개발을 하고 그러 이제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교육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강의로도 제작해서 선생님들한테 다 배포하고 책도 써서 배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다라 네. 생각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경제 교육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백날 바꿔봤자 어른이 안 바뀌면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애들 용돈기 입장 수업 시켰거든요. 네. 절반이 손을 드는데 용돈이 없대요. 네. 아니 6학년이 왜 용돈이 없어 이랬는데 원하는 건 부모님이 다 사주는데 용돈이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충격이 왔죠.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비만 하다가 어른이 되는구나. 경제라는 개념을 배울 그런 삶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뭐 책만 읽어라 경제 공부해라 해봤자 누가 하려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하러 생산활동하러 이제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요. 학교는 생산활동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 아빠는 이제 피곤하니까 뭐 음식을 배달시켜 먹든 뭐 하든 소비를 해요. 네. 아이는 부모님이 소비하는 걸 평일 저녁에 계속 봐요. 주말이 되면은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소비 활동을 하러 다녀요. 그렇게 소비만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는 다들 도사들이에요. 근데 생산하는 법,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나왔더니 답답한 거예요. 나 어릴 적에는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거 다 사줬는데 왜 내가 직장생활 하니까 월급은 이렇게 쥐꼬리만 하고 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건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 음. 아니, 뭐 나라 탓을 한다던가 세상 탓을 한다던가 이제 뭐 아니면 기성세대 탓을 한다던가 이 탓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 교육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제에 나오는 용어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고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발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냐. 이게 돈에 대해서도 그런 선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도 똑같거든요. 시험 기간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활용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 합리적인 선택을 알고 선택하는 아이랑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아이는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전 그래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는 경제라고 막 이런 거 다른 거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계속 고민해주고 대화 나눠주는 게 저는 최고의 경제 교육이라 봐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 합리적인 그 결정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소비만 가르쳤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축하고 열심히 뭐 보험 넣고 뭐 연금 넣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은 뭔가 잘 안 바뀌고 근데 또 애는 나왔고 그럼 애는 또 예. 소비만 보고 이러니까 이게
좀 반복되고 그러는 것 같긴 그쵸,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설날이 얼마 전이니까 예. 설날 때 세뱃돈 받았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뭐가 합리적인 교육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택을 부모님이 선택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세뱃돈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뺏지 말고 네. 아이들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 선택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사겠다 선택하면은 그래 그럼 10만 원이니까 이거를 뭘 사야 너가 가장 만족스러울까? 시나리오 ABC를 생각해 볼까 해서 아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그래 그러면 그거가 너가 만족스럽다니까 그걸 사봐라.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주면은 그 아이가 1년 지났을 때 좀 후회를 한다던가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는 너 이거 가지고 몇 년치를 모아서 너가 정말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뭐 몇 가지를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가 그거 해보고 선택한 다음에 만족하는 경험, 후회하는 경험을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선택에 따라서 만족하는 경험이 나올 수 있고 불만족하는 경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 선택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뭐 나중에는 세뱃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돈을 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아빠 계좌 봐봐 이러면 아빠 계좌 막 다 마이너스 40% 막 이런데 저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저는 애가 어리잖아요. 돌잡이를 주식 돌잡이를 했어요. 주식 돌잡이. 예, 그래서 코로나 때였는데 그 사회자한테 부탁해서 그 미국 주식들 빅테크들 위주로 해가지고 상표 브랜드 상표를 다 붙여놓고 아이가 그걸 잡으면 주식을 2천만 원치를 사주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를 잡는 거예요. 워렌 버핏만 얼굴이니까. 할아버지니까 잡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잡이 그 사회자한테 미안한데 좀 이건 비싼 주식이니까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했어요. 또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줬어요. B로 사줬어요. B로 사줬어요. A로 사주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되게 아이들 주식 사는 거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교사할 때 아이들 뭐 청소당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하고 싶어하는 청소가 있고 좀 하기 싫어하는 3D가 있어요. 월급제를 했어요. 3D는 월급이 세고 이제 좀 쉬운 거는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이 월급을 모아서 아이들이 자리를 정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게 시스템 만들어줘요.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앉고 싶은 친구는 굳은 일도 마다하고 다 합니다. 아닌 친구는 이걸 가지고 모아서 그냥 남겨놓는데 투자를 시켰어요. 주식 포인트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이제 그 역할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주식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근데 대신 조건은 하나다.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회사를 왜 살려고 하는지 이유를 갖고 와야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기준에서는 이제 뭐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이제 뭐 핸드폰 주식, 게임회사 주식, 그 세 개만 쓴맛 좀 받겠는데 애들.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번에 블랙핑크가 나오는데 뭐 블랙핑크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보인다. 게임을 했더니 그 게임 이번 새로 나온 베타 테스트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되게 적용이 잘 될 것 같다.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별다른 차이 없는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걸 시키던 시절이 2016년 뭐 이 시절이니까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좋았네요. 그러면 반대로 애들이 돈맛 좀 받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38 광땡이에요. 특히 한국 주식은 정확하거든요. 끝자리가 3인 해는 바닥, 2, 3인 해가 증시 바닥이고 끝자리가 7, 8인 해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10년 정도만 주식 투자를 해보면 상승장 한 번, 하락장 한 번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10살에 시작하면 내가 20살 됐을 때 상승장 때는 이랬었지, 하락장 때는 이랬었지라는 거를 경험으로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면은 상승장 2번, 하락장 2번을 만나요. 그럼 이 아이는 주식계의 중수 이상이 돼버렸어요. 30살부터. 저는 주식하면서 느꼈던 게 지식은 초보자 정도 수준이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심리라고 보거든요. 상승장일 때 내가 얼마나 욕심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락장일 때 얼마나 그 공포를 감당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개로 부가 나뉜다 보는데 20년 정도의 그 사이클을 겪은 아이들이면 나중에 30살 이후에 주식 투자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일찍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애들이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상 여기서 이제 돈을 막 만약에 벌었어. 또 초심자의 행운으로 막 모아놓은 돈 200을 넣었다가 갑자기 막 엔비디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쫙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은 아빠
나는 전업 투자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투자 쪽으로 막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본업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 심리들은 하락장을 만나면 다 치유가 되거든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한번 하락장이 온다. 그러니까 분명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네. 파이어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나 파이어족 됐어요라는 거를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봤는데 지금쯤 되니까 파이어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치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짧은 잠깐이다. 2007년에도 전업 투자자하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네. 2008년 만나니까 사라지고 2011년에 또 사라지고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좀 그럼 어른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른들도 사실은 못 배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도 뭐 못 배워가지고 사실 뭐 투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우선 취업을 하고 그러면 돈 모으다 보니까 대학생 대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쓰고 이러다가 이제 뭐 대출도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직장인 특히 직장인들은 뭐 과거에 어떤 투자 경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게 진짜 아예 난 주식 공부하기도 싫고 네. 우선 공부하기도 싫고 근데 바빠서 뭐 직장생활 정신 없는데 주식 투자 외에는 다르게 투자할 거리도 없다. 네. 그러면요 그냥 월급 날마다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떼가지고 그냥 S&P 500 ETF 이런 거를 무제한 사세요. 그냥 S&P. 예, 나 은퇴할 때까지 이것만 사겠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소득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 좋아요. 연수익률이 연평균 한 10%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치면 그 연평균 10%면은 적금 넣어서 적금이 보통 3% 막 이러니까 네. 그럼 매년 내가 적금보다 3배 이상의 좋은 효율을 내는 투자를 연복리로 계속 나가잖아요. 네. 나쁘지 않죠. 이제 그거를 좀 더 머리 좋게 한다면은 이제 IRP라는 게 있어요. 네. 55세까지 해지하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가 한도 900만 원까지가 되거든요. 16.5%가 돼요. 그러면 S&P 500 ETF를 그냥 투자하면 10%인데 네. 세액공제 받으면 16.5% 더하기 10%니까 26.5%라는 수익률로 매년 투자가 되잖아요.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IRP,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S&P 500 그냥 ETF 정도 사는 거, 아니면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뭐 사람들 물어보면 이런 거 말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망할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겪고 살아난 기업인 거고, 스타벅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2인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 네. 그러면서 독점적인 시장을 누렸는데 기호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피해가죠. 스타벅스 같은 회사도 좋고, 의외로 괜찮은 게 크록스 같은 신발 회사. 네. 크록스라는 신발 회사 보면은 고무신인데 이게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보면 크록스 많이 신고 있고 네, 맞아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회사들, 아니면 피부 미용 기기는 진짜 좀 2배 정도 올라서 그런데 조정을 준다면은 저는 이제 피부 미용 회사들, 예를 들어 뭐 이제 슈링크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마어마한 마진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이런 피부 미용 기기들이 K 한류를 타고 올라가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고서 한국 배우가 예쁘면은 그 배우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해서 선택하는 게 화장품을 사거나 이런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하거나 이렇게 네. 되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S&P가 또 최근 한 10년은 또 엄청 좋았는데 예. 또 그 전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되게 힘든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냥 소위 말하는 무지성 투자, 적립식 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괜찮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지성을 하자면 선택했을 때 S&P 500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확률상. 대신에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한 10년 좋았다가 떨어졌다, 뭐 좋았다 떨어졌다 하는데 S&P 500이 잠깐 좀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나스닥은 막 다 치고 올라가고 S&P 500은 좀 덜 그랬는데, 그래도 S&P 500이라는 게 글로벌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네. 밑으로 나가는 애들은.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배합을 좀 잡자면은 미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영원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좀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그러면 믹스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중국처럼 될 나라의 ETF랑 미국의 ETF를 섞는 방식이 있겠죠. 인도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IRP로 지금 70%를 인도로 담고 있어요. 아마 지금부터 인도를 한 20년 동안 사들이면 네. 20년 뒤에는 인도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
뭐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이라는 15억 인구의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은 제조업으로는 되겠지만 자체 소비 내수가 중국만큼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인도 쪽으로 투자가 엄청 많아지고 있고 인도 사람들 임금이 중국보다 저렴하면서 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서 사업해 보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네. 거긴 아니다 이제 그러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좀 국민성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를 많이 좀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아니 뭐 큰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약간 소액으로 그냥 중장기 이상으로 꾸준히 는다는 생각으로 예. 접근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대부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의 답답함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어차피 이제 직장이 다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직장에서는 이제 연봉 상승이라는 건데 거의 뭐 뻔한 건데, 그러면 나의 이제 소득이라는 게 딱 정체나 약간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또 부자는 좀 되고 싶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득이 잘 안 늘어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소득이 잘 안 늘어나는 직장들 중에 특징이 시간적인 여유가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소득은 좋은데 정말 내 시간이 없어요.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주변에 보면 투자로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나는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좀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재주가 있을까를 정말 고민해 볼 시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울 시간이 되게 많았었고 배운 다음에 아 내가 보니까 남들보다 장점이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장점을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말을 잘한다던가 네. 좀 외모가 좋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을 너무 잘한다던가 인맥이 되게 좋다던가 친화력이 좋다던가 아니면 남들한테 뭔가 질문을 해서 캐내는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 뭐 넥스트 뭐 세컨드 잡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 개발 아니면은 아예 다음 직업을 잘 설정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 제일 쉬운 것 같고 좀 직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조금 더 낫었던 것 같고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정말 자본도 적은데 능력 하나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면 창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아니면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무자본 창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기마다 재주가 다 있긴 하던데 그걸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분들이 요즘 코인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방에 좀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도 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거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근데 뭐 주식도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있긴 하지만 많죠. 그래도 코인이 뭔가 좀 약간 심리 싸움 이런 것도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예. 또 급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은 이제 두 가지로 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쪽 투자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가 금이 올라야 되는 타이밍에 네. 비트코인이 2017년 이후로 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금 가격이 못 올라요. 네, 그러니까요. 네, 금이 약간 대체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금이 치고 가야 되는 타이밍마다 꺾이고 코인이 달려요. 그리고 이제 코인을 우리가 일반적인 양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코인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음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음지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코인이 달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화폐가 비트코인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뭐 USDT라던가 이런 걸 쓰니까 아 이게 없어질 수가 없겠다. 국가가 전 세계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코인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들끼리에는 신용이 벌써 생겼어요. 우리 이거 달러로 하자. 믿음이 강해진 상태라 계속 수요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또 코인이 막 급등하기도 하고 특히 예. 비트코인이 막 4천, 3천 하던 게 뭐 순식간에 막 7천 넘어가고 하다 예. 보니까 다시 또 1억 간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개인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 좀 너무 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비트는 괜찮은데 알트코인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정도로 보세요? 비트랑 이더리움은 괜찮다고 보는데 걔네는 아까 문제는 말한 대로 신용이 예. 이제 쌓였다.
예, 근데 문제는 항상 그 오르는 각도가 높을 때는 다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거기서 더 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늦었다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심리가 내가 살려고 했는데 못 사서 오르면 약 올라서 오른 가격에 또 사버려요. 네. 그게 좀 저는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괜찮다 보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음지 사람들에게 달러로 인식됐다 했잖아요. 가격 방어력이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이제 월가의 기관들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지의 수요와 양지의 수요가 더해지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뭐 1,000조 좀 넘는데 1,000조 정도 넘으면 빅테크 하나 정도 사이즈 되는 거거든요. 빅테크 하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급등할 땐 조심.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것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는데 나머지가 이제 나오는 막 알트코인 같은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 보통 시총 10위권 넘어가면 이제 조금 조심조심. 뭐 특히 김치코인은 네. 요새 스캠 사건도 너무 많잖아요.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도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또 직장인 분들도 많이 보시고요. 또 저희 채널을 뭐 25세부터 뭐 44세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과거에 어떤 성공했던 거는 알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한 1억 정도 있는 분들이 뭐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쭉 이제 늘려 나가려면은 나는 뭐 아직 부동산 주식 뭐 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래도 좀 나은 프로세스라고 보세요? 저는 1억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억이면? 저 1억 없을 때부터 다 했거든요. 저 부동산 투자도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보다 좀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죠. 물가가 오르긴 올라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주식은 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부동산 얘기는 저도 많이 안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했었어요. 쉐어하우스 옛날에. 쉐어하우스. 1세대입니다. 월세 갭 투자를 좋아했었어요. 전세 갭 투자 말고 월세 갭 투자. 그러니까 대출 받고 이 대출 이자랑 월세를 계산하면 저한테 남는 스프레드 마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 갚고도 한 15만 원 정도가 저한테 떨어졌어요. 이거를 몇 개를 가지면 저는 일하지 않아도 매월 뭐 15만 원, 45만 원, 5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무조건 싸다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쁜 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풀 퍼니처 월세.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뭐 가구 사들이기도 싫고 내가 여기서 한 두세 달만 살고 싶은데 좀 뭐 풀 퍼니처 같은 거 없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되게 저가에 예쁘게 해주고 간단한 좀 가성비용 퍼니처들로 채우면 이삿짐 나르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이 저 월세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들인 돈 거의 없이 마진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월 들어오는 돈이 그때 직장 월급만큼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그때부터는 현금이 쌓이는 속도가 달라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벌 때는 쓰는 돈이 한 200 정도 되니까 저축하는 여력이 5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250만 원에서 부업으로 250이 또 들어오면은 월 300이 쌓입니다. 그럼 남들은 6개월 저축할 돈을 저는 한 달 만에 저축이 끝나버려요. 6배속으로 돈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억인 사람들은 현금 흐름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한동안 전세 쪽이 잠깐 이랬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월세는 매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은 부자가 되기 정석적인 그런 방법일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소득을 늘린다는 게 또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 또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이걸로 어떻게 불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부업이나 창업 같은 것도 한번 해봐라. 그럼 반대로 그런 거를 또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왠지 좀 나를 발목 잡는 거 같고 난 더 잘 될 사람인데 난 나가면 더 잘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옆에 있는 김 과장님하고 최 대리가 나를 막 힘들게 한다.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는 회사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 스스로도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면은 나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욕심이라는 프리미엄이 반영된 상태인 거고 내가 나갔을 때 모든 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상을 그리고 나가는 거고 근데 말리는 사람은 그걸 좀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나갔을 때 후회 많이 하는 것 같고 말리는 사람조차도 야 그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나갈 줄 알았다? 이런 느낌? 이 상황 자체가 10명 중에 9명은 나가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라고 모두가 끄덕끄덕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일 때 저는 이제 혼자 독립할 거야라고 그러면 말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닭이 됐어요. 아 이제 나가야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의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정말 친한 친구한테 나의 지금 현 상황을 딱 얘기한 다음에 동의를 구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부모님은 뭐 무조건 말릴 수도 있지만 그럼 뭐 친구라든지 뭐 여자친구든 뭐 아니면 아내분한테 물어봐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부업이 얼마고 뭐 돈 얼마 들어오는데 나가도 되겠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PPT 한번 프리젠테이션 한번 해가지고 동의가 되면 그때 나가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나만 동의하고 나머지들은 다 말려. 그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소장님이 또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이런 책도 쓰셨지만 네. 사실 이 경제 개념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잘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그건 약간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노년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 뭐 한 50대 분들도 그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셔서 네. 그냥 돈만 조금 모으고 퇴직금 받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 최근에 뭐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노후에 그래도 좀 애들 용돈도 줘가면서 살려면 한 달에 한 360만 원, 뭐 거의 400만 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간 지금 한 50대 분들, 저희도 한 5, 60대 분들도 한 20% 정도 보거든요. 요 분들한테 좀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창업만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업. 네. 그러니까 그 딱 퇴직금이 마지막 이제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인데 그걸 가지고 창업 프랜차이즈 해서 날려 먹으면 이제 뒤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세종시 살다 보니까 그냥 창업하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차렸다가 망한 가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파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업으로 되는 것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게임이다. 네. 그러면 이 돈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360만 원이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면 100은 넘을 겁니다. 둘 다 수령하면. 그리고 여기서 주택연금을 좀 걸면은 100 정도가 또 나올 거예요. 언저리 네. 좀 일반적으로 그냥 서민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러면 200 정도가 어떻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160이 필요해요. 160이면은 이걸 곱하기 12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2천만 원이면요. 한 4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면 5%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 2천만 원인데 그러면 내 집을 가지고 주택 걸고 여유 금융자산 4억 가지고 5% 가지고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 생각하는데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요. 예, 배당 성장주를 사면 4억이 아니라 2억 정도의 주식을 사놨다 하더라도 얘네가 10년 뒤 20년 뒤면 배당금이 늘어서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현금 2억 정도라고 봐요. 네. 만약에 내가 더 일찍 준비하면 현금 1억 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30대부터 아예 천천히 투자하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여유가 있던 시절에 좀 40대 정도라면은 한 55세쯤부터 되니까 한 45세부터는 IRP를 좀 해놓는 게 10년 정도라도 해놓으면 확실히 효과가 다르거든요. 소득공제 다 되니까. 근데 이제 55세부터 IRP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배당주 잘 골라서 성장하는 거 사놓고 그리고 50세에서 60세까지 다행스러운 축복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5, 60대의 건강 체력과 네. 지금의 5, 60대 건강 체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 소득이 큰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 많이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걸 해야지 좀 쉬고 싶어 좀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창업을 해볼까 뭐 저거 투자하면 돈 된다는데 저거나 하러 갈까 그렇게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새 의료기술도 좋아져가지고요 80대 노인도 인공 무릎 관절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예. 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이제 이게 되는 세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라는 걸 유지해줄 수 있는 의료기술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50대라고 하면은 좀 건강하게 좀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다음에 좀 넥스트 세컨드 직장 이런 거 좀 찾는 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요즘에 확실히 이제 건강의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 80대 분들도 이제는 그 머리 심는 거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심어도 한 20년 쓴다. 그렇죠. 앞으로 한 20년 쓸 수 예, 있다는 예, 예.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럼요. 80세 재혼해도 2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일찍 은퇴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잡기보다는 뭐
50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소득을 약간 보완하는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는 약간 배당주가 괜찮다. 예, 배당금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률 높은 게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은 배당 성장주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네. 코카콜라도 배당 성장주거든요. 네. 많이 높진 않지만 스타벅스도 배당 성장주고 그냥 기업 자체가 망할 것 같지 않고 글로벌을 꽉 쥐고 있고 2인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면서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네. 이런 회사들 그냥 사놓고 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잊고 살아도 충분히 내 노후 생활이 되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S&P 500을 사도 배당금이 나와요. 네. 그냥 그 배당금으로 살아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노년으로 가면 결국에 그 좀 나한테 소득이 그래도 따박따박 좀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당주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이 망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배당을 갑자기 끊어버려요. 네.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정유 회사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주들도 좋을 때나 나쁠 때 배당금이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라서 이제 먹거리 회사들이 안정적이죠. 아까 이제 코카콜라, 스타벅스 같은 거는 기호품인데 뭐 코카콜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탄산음료가 돼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라는 커피도 신기하게도 뭐 저렴한 커피가 나오고 더 맛있는 커피가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되게 원합니다. 이런 좀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 뭐 아까 말한 뭐 크록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해 놓으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 많으니까 주식 공부를 좀 그걸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이제 크록스 끝났구만 이러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옛날 같지가 않네. 교체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한 번씩 또 교체는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좀 해놓으면은 좀 뭐 큰 수익이 온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 좀 수입을 좀 대체할 수 있으면서 또 남은 또 노후를 또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뭐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 되면은 결국에 좋은 거고 또 안 되면은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결국에 어떤 성공하는 재테크와 실패하는 재테크의 차이 그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욕심이었어요. 욕심이요. 예,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테크에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고 그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네. 그냥 내가 돈을 벌어보고 잃어보고 벌어보고 잃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결국 마지막에 지나보니까 욕심이 나를 망쳤구나. 근데 이게 인생에서도 욕심이 나를 많이 망치더라고요. 뭐 운동할 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욕심을 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재테크하면서 꼭 자꾸 몇 배씩 나는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롱런하는 주식을 사고 싶어. 그냥 나 오래오래 그냥 돈을 벌고 싶어. 그냥 그런 마인드로 좀 가볍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꾸로 남들이 두려워할 때만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무섭거든요. 솔직히 재테크 책에서는 그래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시면 돈을 법니다 하는데 왜 남들이 팔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해군 있을 때 좀 뭐 불이 나가지고 제가 그 담당이라 제가 그걸 끄는 일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불 때문에 사람들이 거꾸로 나올 때 혼자 내가 불을 끌어 거꾸로 뛰어들어가는 느낌으로 주식을 사야 돼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네. 네. 근데 그거는 경험으로 해봐야 돼요. 그렇게 사서 돈을 조금 벌어보면 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경험과 욕심을 절제하는 게 재테크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하 2층 정도면 끝이구나 해서 이제 불 끌어 들어갔는데 어머 아니었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그쵸, 차이가 그쵸. 뭔가요? 그 차이. 될 수밖에 없는 놈이면 지하 2층에 물려도 된다 생각해요. 물릴 걸 각오해라. 한 3번 정도 물릴 각오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네. 그러면 봄에 한번 물리고 네. 여름에 물리고 겨울에 물리고 그런 식으로 3개월마다 물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는 기간은 좀 길게 가고 삼성전자는 4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뭐 그럼 한 2년 납부고 2년 오르겠지. 그럼 2년 동안 물릴 까고 하자. 대충 그냥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상승 사이클일 때는 너무 각도가 높으면 한 달마다 매도를 해버려요. 네. 한 달에서 3달 안에 다 전량 매도하고 나온다던가 이제 이렇게 욕심을 버리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감나무 키울 때 이모부가 이제 까치밥을 남겨놓고 감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안 따냐 했더니 까치도 먹을 게 있어야지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매도할 때는 그래도 내가 팔았을 때 저걸 산 사람이 조금이라도 먹을 걸 남겨줘야 나도 마음에 좀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게 팔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한 박자 빨리 팔아요.
예, 근데 그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네, 살 때도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고 예. 팔 때도 나눠서 파는 게 결국에 욕심을 좀 버렸다라는 거가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주식에서는 약간 그쵸, 그걸 예. 꼭 잘 지켜야 된다. 결국은 다 기본으로 돌아가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 결국에 기본을 사실 지키면 다들 성공하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서 변칙 행위를 하다가 이제 보통 실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유망한 산업도 한번 알아보고 또 경제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좀 부자가 되는지 어떤 이런 개념 잡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익남이었고요. 전인구 소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